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 동안의 연예계 핫한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요즘에 42년 만에 재건축된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연예계 이슈에서 알려드리죠. 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멀어지는 헤어지는 없다고 하죠.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유독 스타 부부의 이혼, 불화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한 연예인이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소식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아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소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독감도 또 많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동네 소아과 수가 좀 줄었나요? 어때요? 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형급 소아과는 2,180곳으로 2019년보다 2.1%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감소했다고 하면은 별로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동네 의형급 병원들은 계속 그동안에 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집 걸로 의원 한 곳씩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10곳, 성형외과 4곳이 늘어나고 생겨날 때마다 소아과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소아과가 문을 닫는 이유,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안 된다. 이걸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네 의원 가면 각종 주사제, 그리고 예방접종제 이런 것들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급여 항목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대신 보존하는 이런 방식들을 의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소아청소년과 병원 아마 아이 데리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을 받을 때 아니면 독감 걸릴 때, 열 많이 날 때 이런 정도만 가잖아요. 이런 거는 다 필수 진료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안과 의사 보수는 10년 전 대비 한 90%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의사 보수는 한 1억 원 남짓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오히려 16%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많이 줄었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모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고 민원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출생 문제 심각한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소아과가 없다. 이거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딱 인식이 돈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의사소통 안 되고 책임질 일 많다. 이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깝깝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필리핀 가족여행을 가장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 이 가족 여행을 가장하면서까지 마약을 밀반입했다. 이거는 어떤 수법으로 마약을 가져온 거예요? 이 가족을 범행이 이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범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33살 A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7살, 8살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 여행을 가장해서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배낭 안쪽 천을 찢은 다음에 그 안에 마약을 넓게 펴서 집어넣고 다시 봉제를 한 다음에 그 천 앞쪽에 있는 부분에 배낭에다가 바나나나 망고칩을 넣어서 눈속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볼 때 출입국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점검을 하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를 손을 잡고 들어오니까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배낭을 경북에 있는 한 곳에다가 땅에다 묻어둡니다. 야산에다가.
그러면 또 다른 유통책이 가가지고 그 배낭을 파가지고요. 또 갖고 온 다음에 1g씩 소분을 해서 다시 도심에 있는 공원 같은 데 또 묻어둡니다. 아하. 그걸 또 다시 또 다른 유통책이 꺼내가지고 이걸 전국으로 일종의 던지기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가 소화전, 콘센트, 상수도 배관 이런 곳에다가 두면 이제 사람들이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 돈을 받고 거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마약이 밀반입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필리핀을 처음 한 번만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4차례 마약을 밀반입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배낭 6개에 넣은 마약량이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하고요. 시가로 따지면 한 35억 원어치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짜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이 여행을 가는 가족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가족은 전혀 몰랐을까요? 그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주범격인 A 씨는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 경찰에 진술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A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집을 급습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설치돼 있었고요. 또 중계기도 작동이 돼 있어서 가족들이 범행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A 씨의 아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일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마약류 관리법 굉장히 엄격하다는 사실은 네. 아실 거예요. 마약 단속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A 씨를 포함해서 유통체까지 포함하면 4명이거든요. 4명 모두 구속된 상태라고 하고요. 뭐 구속됐으니까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총책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 A 씨라는 가족들 위장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또 갖고 왔다는 사람도 제일 우두머리격인 사람한테 그냥 연락을 받고 돈 줄 테니까 갖고 들어와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조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몸통격인 총책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이 수치가 좀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어서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아니, 청정국뿐이 아니고 지금 너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어요. 네. 이거 큰일입니다, 진짜.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전남 한평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비 나비? 축제? 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황금 박쥐상. 이거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이 몸값이 231억 원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뭐 한때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받았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는 아직 직접 가서 보진 못했는데요. 가서 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 아실 거예요. 멋있어요, 웅장해. 예, 네. 이거 와. 황금박쥐상이 높이가 2.1m, 폭이 한 1.5m 크기 정도 되거든요. 순금이 162kg, 은이 281kg 등 금값이 한 27억 원 들어가면서 그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거 하나 만드는데 무슨 27억 원이나 드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몸값이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은 지금 금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42% 올랐고 은은 53%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황금 박쥐상이 2019년에 80억 원 정도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130억 원을 넘어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231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와. 한평군이 금 투자의 귀재였네요. 그러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연 예상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렇게 뭐 투자의 귀재라고 할 만큼 투자를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으니까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견조도 될 만한 엄청난 부러울 만한 투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황금박쥐상을 만들고 남은 금과 은 보석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오복포란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참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큰 공룡 알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10년에 6,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몸값이 26억 원까지 됐다고 해요. 와, 아니, 이 정도면 투자의 귀재라는 야.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황금 박쥐상을 훔치려던
절도범들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2019년에요. 3인조 절도범이 들어가지고 황금박쥐상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몸값이 높아졌다 제가 말씀드리면 또 혹시 눈독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방탄 강화 유리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전 시간 내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적외선 감지 장치, 동작 감지기, 열 감지기, 무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평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됐으니까 저걸 뭐 팔려고 만든 건 아닐 거고 네. 예, 잘 보존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또 가서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전해 주시죠.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시니어 주택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20년 이상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 이게 어떤 주택이죠? 그러니까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안에 식당이 있어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의료 지원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사우나와 수영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상연락 장치, 미끄럼 방지 바닥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노인들한테 적합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실버타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60세 이상이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실버타운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못 가죠.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일단 들어갈 때도 또 돈을 또 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버스테이는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고요. 한 번 입주하면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기존 실버타운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요. 임대료도 연간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두는 거는 민간이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두는 거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들어가도 되고 20년 정도를 거주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하겠는데요. 또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층들 사이에서는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350만 명, 그러니까 1,400만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한 2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가 전체 한 3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노인 전용 주택은요, 9천 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건설된 주택은 2만 1,0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총 3만여 가구로 총 주택 수의 0.13%, 총 노인 가구의 4%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도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또 많은 주택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라고 어르신께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네. 경우도 많은데 거동하실 수 있을 때 들어가야 그 시설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힘없을 때 들어가면 시설 하나도 이용 못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가요. 네.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래도 사계절을 느낍니다만 이 나중이 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를 지키고자 젊은 대학생들이 두 발 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헌옷들. 하루에도 몇 장씩 받게 되는 수많은 전단지들. 모두가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일상 속 쓰레기들인데요. 이런 폐자원의 똑똑한 변신을 위해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기발한 도전. 상상이 현실이 된 특별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 멋진 바다를 품고 있는 부산에서 대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곳, 서면에 자리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인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상상 브랜드로 활동했던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부산에 아주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여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과연 어떤 전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전시회가 아니라 무슨 작업장 같은데요? 예사롭지 않은 손길로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 아니 그나저나 힘들지 않나요? 지구를 구하느라 힘들긴 한데 너무 보람돼서 괜찮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이라고요? 궁금증만 더해가는 상황. 전시회가 맞긴 맞는지 이곳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상상 블루 파빌리온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업사이클링 전시를 진행하는 건축 디자인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환경오염의 실태와 환경 보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폐자원을 활용해 환경 보전 메시지를 담은 블루 파빌리온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지금 한창 막바지 작업 중인 상황. 전국 총 11개 지역 18팀의 대학생들이 지난 4개월간 피, 땀, 눈물을 쏟아가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장정의 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에 함께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버려지는 의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폐기물들을 이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이 문제점이 좀 심하다는 걸 느끼게 됐고 저희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하나하나를 엮는 작업을 했는데 엮으면서 같이 좀 상처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도 이런 아픔을 사람을 통해서 겪고 있겠구나. 대학생들의 기발한 상상이 현실이 된 전시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격적인 전시를 앞두고 밤 늦게까지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짜잔! 오늘도 또다시 찾아온 상상 브랜드 최여진입니다. 100% 완벽해진 우리 학생들의 작품 궁금하시죠? 빨리 만나볼까요? 본격적인 전시회를 앞두고 다들 오픈 준비에 바쁜 모습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엄청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의 기발한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폐자원을 활용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 완성도를 자랑하는 다양한 작품들. 지난 4개월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엿보입니다. 사실 이토록 완성도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멘토 매칭 시스템 덕분. 각 팀별로 건축가 한 명씩을 매칭해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저희 파빌리온 스위치업은 불법 전단지를 주워서 만든 작품으로 저희 도시 생활이 전단지에 많이 가득 차여 있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파빌리온입니다.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폐기물을 재활용을 해서 만든 파빌리온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폐종이를 활용을 해서 종이 벽돌을 만들어서 구조물을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의 요소가 되게끔 채워졌습니다. 각 팀별 제작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정말 진지하죠? 준비해드린 거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의 눈을 장착한 심사위원들의 본격 심사의 시간. 폐자원을 얼마나 잘 건축적인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순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저희 작품의 평가를 받는다니까 너무 떨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곧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10팀의 장려상과 3팀의 우수상, 3팀의 최우수상 팀이 가려지고 이제 이영희의 대상만을 남겨놓은 상황. 두근두근두근. 이명진!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는 하지 못할 기회, 좋은 기회 만들고 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상블루 파빌리온 화이팅! 상상블루 파빌리온 화이팅! 상상블루 파빌리온 화이팅! 환경 보전 메시지를 담아낸 자신들만의 멋진 블루 파빌리온을 완성한 여러분 모두가 1등입니다. 대학생 성장 지원 플랫폼 상상 유니브는 앞으로 12개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반려해변 정화 활동, 생태계 복원 활동 등 다양한 환경사회 책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패자원의 아름다운 변신은 무죄.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발한 도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쭉!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연예계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분들 매주 보는데 점점 더 좋아져서 어떡하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홍정선입니다. 대중문화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아가 좋아, 여러분이 좋아. 오늘은 노래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예, 오늘도 발빠른 연예 소식 알아온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누구인가, 누가 연예계 이슈 소리를 내었는가, 연예계 모든 이슈는 짐을 통해야 하느니라. 오늘도 관심법으로 아주 연예계 이슈들 싹싹 모아봤습니다.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요즘에도 연예계에 아주 작고 크고 아주 크고 작은 소식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입니다. 한 스타의 너튜브 영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기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180도였어요. 네. 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혼을 한 거고 전 남편 얘기인가 본데, 근데 그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여성 바로 율희라는 전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입니다. 이 유리 씨는요, 10년 전입니다. 18살에 그룹 라붐의 막내로 이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됐었는데요. 2018년도에 2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로 아이를 낳고 또 같은 해에 FT 아일랜드의 이 드러머 최민환 씨와 결혼을 해서 최연소 아이돌 부부로 불리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5년 뒤인 2023년 12월 이혼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특히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이혼 발표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3남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간다라는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유리 씨가 전 남편입니다. 이 최민환 씨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이 3남매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가는 게 맞냐, 엄마가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리 씨가 폭로한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 이게 어떤 얘기인 거죠? 네, 은밀한 사생활의 정체 바로 성매매 의혹인데요. 여기서 의혹에 동그라미 2개 치겠습니다. 네. 성매매 의혹이라. 근데 아이가 셋이 있고 셋을 지금 남편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매매 의혹이다. 네, 근데 이제
바로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성매매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리 씨가 대중께서 판단해 보셔라. 이게 어떤 상황이겠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최민아 씨로 추정이 되는 그런 남자의 어떤 통화 내용이랄까요? 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를 한번 함께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형, 나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있나? 뭐 이상형 말고는 없지. 안 돼, 없대요. 없대요. 뭐가 없어? 거기 아가씨가 없대요. 아 맞네. 지금 뭐 엄청 많고 초이라서. 그러니까 엄청 많대요. 대기가 엄청 길대요. 그러겠다. 없죠. 사람들도 다 그러네. 아가씨 다 어디 가나 오래 기다려야겠네. 아, 그쵸. 지금 몇 시야? 3시니까 나 그래도 7시엔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 2시간 이렇게 놀려면은 가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예요 지금 제시한 게. 네. 지금 녹취록을 들어봤죠. 이제 줄을 서야 된다? 네. 술집 술집에 줄을 선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게 성매매일 거야 하고 생각하면 다 성매매로 들릴 수 있고 이게 술집인가 다른 곳인가 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매매 했다가 아니라 성매매 의혹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민아 씨 측에서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 목소리가 최민아니 맞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문 분석을 한 건 아니니까 이제 이 최민아 씨를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 최민아 씨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뭔가 성매매 의혹 하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이 영상 이게 지금 유리 씨의 개인 채널이에요. 네. 개인 채널인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293만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이돌 이제 부부였기도 했고 뭔가 불건전한 사생활을 의심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거긴 주대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 거기도 이북 가게야. 술치가 20. 그리고 TC는 13. TC 똑같이 13이지. 1시간 23. 근데 거기 롯데잖아. 그건 롯데 아니야. 무슨 롯데야. 너 똑같이 가라오케야. 애들 괜찮아. 애들은 괜찮은데. 형이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물어볼게. 초이스 상황 어떤지. 알겠어요. 네, 이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최민아 씨가 소속된 이 그룹의 팬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요. 최민아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현재 이 경찰서에 이 여성 청소년과에 배당이 돼서요. 경찰이 이 건 전에 내사에 나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성매매 의혹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까지는 녹취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정확한 어떠한 단어라던가 이런 게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최민아 씨가 경찰에서 수사 당시에 수사 때 어떤 이야기로 자신의 이 동선 같은 것을 설명을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업소에 가보면 저희가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혼한 지 1년이 다가오는데 유리 씨가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굳이 왜? 네, 유리 씨가 이 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 제목을 달았지만 이 부분을 폭로한 이유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이 오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후에요, 최민아 씨가 이 한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 없이 생활 중인 세 자녀를 돌보는 싱글데디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큰 응원을 보냈죠. 반면 이 같은 모습이 공개되고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싱글로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또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남매 양육을 포기한 무책임한 엄마라는 이 굴레, 그러니까 오해가 씌워진 거죠. 최근 또 이혼 후에 혼자 사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혼 사유를 제외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이후에도 자신을 향한 이 억측과 오해들이 막 쏟아지니까 더 이상 참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유튜브, 이 너튜브 프로그램을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채널의 제작진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듯한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와, 정말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고 하지만 이 폭로가 있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억측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각에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그 유리 씨의 교육열 때문이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 건가요? 일단 이혼 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3남매의 교육비가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인데 한 달에 80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유리 씨가 철없는 엄마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니 그 영어 유치원이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어린애를 1시간 반 떨어진 데까지 데려갈 일이야 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리 씨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이 유치원 문제 남편과 다 합의한 거고 1시간 반 거리 아니고 8, 9km 정도 떨어진 거였고 그리고 본인도 이게 남편 돈으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나도 벌이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비도 부담하고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 영어 고가의 고액의 유치원 문제가 이혼 사유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유리 씨 입장에서 보면 나를 대중이 새 아이를 놓고 나온 엄마라고 하고 너무 막 교육비도 많이 쓴 거 아니야? 철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본인한테로 유책 사유가 몰리다 보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이혼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녹취를 공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이렇게 취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요즘에 좀 두 분 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굉장히 힘쓰던 두 분이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벌이가 있었다는 건 유리 씨 역시 결혼 생활 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면 양육권을 전 남편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양육권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혼만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나머지는 전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저질렀던 행동은 굉장히 밉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이들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저지른 잘못은 없었지 않느냐라면서 현실적으로 전 남편은 집도 있고 그리고 대가족도 있고 아이들이 생활을 이미 행복하게 적응을 하고 있으니까라면서 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남편의 업소 방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리 씨가 이 양육권을 포기하게 됐다라는 자신의 주장입니다. 이 현재 부분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혼할 때 너에게 주는 돈 5천만 원에 거기서 5천만 원을 주겠다? 네. 아이를 다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네. 그 다음에 양육비 200만 원. 매달? 네.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월세 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 주는 돈으로 그럼 월세가 거의 빠져나갈 테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말에 의하면 아이 셋 양육비를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최민환 씨가 2007년에 밴드로 데뷔를 해서 지금 17년 된 만 17년 된 아이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데뷔 때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2017년에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밴드다 보니까 혼자 하는 솔로가 아니니까 어떻게 수익 나누냐 했더니 팀 수입은 무조건 n분의 1로 한다. 그리고 각자 개인 활동이 있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본인 상황을 알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 밴드인데 월 200만 원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공개되고 나서 이 대중은 빨리 양육권 엄마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화가 나셨는데 저는 유리 씨가 지금 이 녹취 폭로를 하면서 원하는 게 양육권을 찾아오는 거면 차라리 덜 걱정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인플루언서인데 자꾸 이제 이혼의 유책 사유가 본인한테 몰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명만이면 정말 아까부터 본인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요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그 아이들을 정말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충격적이거든요. 네, 녹취된 통화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요.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뭐예요?
지금 일어났지? 아, 이제 나왔어요? 형, 나 아직 결제 안 한 거 있잖아. 얼마 정도 되죠, 지금? 238이거든? 네. 그거, 형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혹시? 텔레그램? 네. 안 해요, 텔레그램? 뭐 깔면 되긴 해. 그냥 텔레그램 어떻게 보내? 그냥 그걸로 계좌랑 다 보내달라고? 네, 계좌랑. 네. 지금 그 형이라는 사람하고 계속 통화하는 통화한 내용이 내용이. 이렇게 녹취로 네. 나오고 있는데 본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아니고 그 형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네, 이걸 또 맞습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일단 제3자 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된 건데 이곳에서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그 부분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최민아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SNS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깨톡하면서 보내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또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최민아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최민아는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 많은 분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소속사가 밝혔지 최민아 씨가 밝힌 내용은 없어요. 당연히 앞으로 활동 정말 쉽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이제 이런 성매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가 아직도 복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점도 있습니다. 소속사가 일단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것에서 인정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검찰 거쳐서 재판까지 갔을 때 또 최민아 씨 측에서는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동선이라든가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또 해명하거나 다른 설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방송에 출연도 하고 이랬던 모양이죠. 네, 얼굴 노출이 됐죠. 그 아이들 생각을 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명문대에 진학한 스타들의 2세 소식이 아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자식 농사 성공했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사진 3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면에 학교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세 학교 모두 예술 학교고요. 제가 또 예술을 또 전공해서 정말 그 엘리트 코스를 밟는 친구들이 가는 그 학교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곳이죠. 자, 먼저 거기에서 예원학교라는 이름 보셨죠? 뭐 별도의 어떤 시험, 입학 과정을 통과해야 이제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인데 여기 출신이 누가 있느냐? 피아니스트 조성진, 굉장하죠. 성악가 이명주, 그리고 S호텔의 이부진. S호텔을 안 해도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요분들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분기에 등록금이 200만 원. 그러면 이제 한 1년에 입학금까지 합하면 한 900만 원 든다. 요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예술고등학교가 써 있었어요. 와, 여기는 또 누가 나왔냐면 작곡가 금난실 씨, 또 이부진 씨 언니죠. 또 이서연 씨 이렇게 또 졸업을 했는데 여기는 1년에 한 평균 1,000만 원 교육비가 든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화외교가 있었죠. 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졸업한 학교인데 여기는 보니까 한 학기가 입학금 포함해서 260. 그럼 한 입학금 빼면은 200만 원 좀 아래니까 그럼 한 1년에 막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 레슨에 해외 공연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결국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이건 세 학교가 똑같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술고등학교에 요번에 스타 자녀들이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1년 등록금이 900만 원으로 알려진 이 예원학교의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백윤식 씨의 손녀딸이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예술고등학교 입학생은요, 정웅인 씨의 둘째 딸이 입학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화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준영, 개그맨 박준영, 김지혜 씨의 둘째 딸이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백윤식 씨의 손녀딸 그림책을 낸 작가님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먼저 좀 아까 이서연 씨를 이부진 씨 언니라고 했는데 자매가 순서를 뒤바꾸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동생이고요. 네. 네네. 지금 이제 먼저 백시우 양, 이제 백윤식 씨의 손주죠. 사실 백윤식 씨가 이렇게 휴대전화 그림 보여주면서 우리 손주가 그림 잘 그린다고 자랑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제 예원학교 예비 신입생 후보인데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아주 잘 그렸고 2년 전에는 6살부터 그려온 그림들을 합해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어요. 백서우 양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네네. 와, 벌써 네. 초등학교 6학년.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아,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백서우 양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 또 수소문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보고 야, 김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배추 같은데. 착각을 정도로 이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제가 가끔 야.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메모랑은 차원이 다른 이 배추의 그림이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림. 그렇습니다. 그 옆에 흑백 있죠. 요게 이 자신의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또 그린 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올해 선화미술 실기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예원학교 입시 후에 그린 고양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네. 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와. 근데 이 엄마죠. 정시유 씨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 허영만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때 또 딸 그림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허영만 씨가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니까 아마 듣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딱 보여줬더니 허영만 씨가 얘기합니다. 얘가 앞으로 엄마 아빠 먹여 살리겠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시아 씨가 정말 행복해하면서 복채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저희가 합격지를 봤잖아요. 정웅인 씨 또 딸바보로 유명한데 딸이 예술고등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웅일 씨가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막 으아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기쁨이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는 이 사진이죠. 너무 리얼해서 어머 이런 기쁨이 부모님의 기쁨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웅일 씨 둘째 딸 앞서서 이 백윤식 씨의 손녀딸이 다닐 예원학교에서 미술을 이미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 1학기에 음악 성적이 가장 우수해서 상장을 받았다고 정말 예술적으로 많이 뭔가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 이 둘째 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바보 엄마가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개그우먼 김지혜 씨입니다. 김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요. SNS에 고생했어 합격 축하해 중3 예고 합격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둘째 딸의 예고 합격 소식을 전하면서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합격도 합격인데 저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 적성을 딱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맞아요. 저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외에 많은 아이들, 제 아이를 포함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를 쓰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냥 엄마하고 싸우고.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연 정지를 당한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 소식은 바로 형량이 무거워입니다. 형량이 무거워라. 죄를 저지른 이제 스타들이 자신이 받은 형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항소심을 시작한 유한 씨 배우라고 지금 하면 잠시 가로쳐야 되겠죠. 유한 씨가 있고 또 바로 어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오영수 씨가 있는데 유한 씨는 마약, 오영수 씨는 성추행 의혹으로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유한 씨 경우에는 1심의 형량을 어느 정도 받았기에 형량이 무거워서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이 프로포폴 등 이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더불어서 80시간의 이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 원도 이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징역 1년, 형량이 무겁다라고 유한 씨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유한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범행 기간,
길다는 거죠. 횟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법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피고인은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의료용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이 향정신성 의약품의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요 정도일 때 다른 어떤 비연예인들 좀 집행유예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하고 구속했죠. 네. 그리고 유아인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유아인 씨 측은 이 법을 악의적으로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형량이 부당하다라는 이 근거로 자신의 이 이야기를 법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서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히 이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검찰도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검찰 입장은 형량이 가벼워요. 4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볍다. 그리고 또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본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무죄인지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다 한꺼번에 들어보자 하면서 11월 19일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대중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 배우 오영수 씨. 1심에서 어떤 형량을 받았죠? 네, 오영수 씨는요. 지난 3월입니다. 이 열렸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40시간의 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나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오영수 씨가 최후 진술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많이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괴롭고 힘들다. 제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영수 씨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방송에선 보이지 않는 거죠. 계속 보이지 않고 있고 사실 이제 성매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성추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성추행 우리가 혐의라고 이제 붙이는 부분은 지금 오영수 씨가 항소심을 하고 있고 아주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황이어서 이제 성추행 혐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있었던 2차 공판에서 증인을 불러서 신문이 있었고 오영수 씨 측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손을 잡고 집까지 간 건 맞는데 이게 성추행은 아니었다는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오영수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인 심판을 받았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을 좀 참작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제 증인 신문이 있었고 이후에 또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다음 연예계 이슈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연예계의 슬픈 소식을 또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예계 이슈 네 번째 이슈는요. 잘 가요 일용엄니입니다. 우리 김수미 씨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한 스타의 통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생만 하러 가서 어떡해 엄마. 네, 고 김수미 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의 모습입니다. 생전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였죠. 그렇죠. 지금도 엄마 부르니까 정말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두 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모녀 사이로 만나서 예능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진짜 현실의 고부 관계가 됐는데 워낙 이제 각별하게 지내니까 주변에서 정말 엄마랑 딸 같다 했는데 얼마나 각별했느냐. 실제로 김수미 씨가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그 본인의 집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물려준 바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기둥과도 같았던 시어머니를 잃은 이 서유림 씨의 통곡이 정말 절절하게 전해져 옵니다. 네, 고 김수미 씨의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지난 28일에 고 김수미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참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늘 유쾌한 웃음을 안긴 김수미 씨 영정사진은요.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포스터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갑작스럽게 대중의 곁을 떠난 이 김수미 씨 6년 전에 뭐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사고치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추억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슬픈 느낌 아니다. 내 사진 딱 봤을 때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생전 고인이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 참 환하게 웃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주었었던 배우로 기억이 평생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지금도 집에 가면은 이제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아, 김수미 씨 너무나도 밝고 행복한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벌써부터 그리운데 사실 이 고인의 영정 사진을 영화 포스터로 했다고 하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본인이 한 예능에서 핑크빛 드레스 입고 모피코트 걸치고 나 이걸 영정 사진으로 써줘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아, 또 이 치매에 걸린 연기가 기가 막혔었고 조순이 역할이었는데 그 사진 이제 하얀 목도리 두르고 빨간 장갑 낀 그 사진을 이제 영정 사진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환하게 밝은 미소를 원했던 그 고인의 뜻을 따라서 저 사진을 저 캐릭터 포스터를 영정 사진으로 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택한 아들이 한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식의 마음이 똑같겠지만 저 또한 잘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그래도 엄마와 아들로 만나서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 소식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이거 가짜 뉴스겠거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뉴스가 돼버렸는데 사인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김수미 씨의 아들이 이제 밝힌 사인이 있는데요. 고혈당 쇼크였습니다. 이 생전에 당뇨 수치가 500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이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고혈당 쇼크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인데요. 스트레스 등 이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아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김수미 씨 아들에 따르면 김수미 씨가 최근에 이 출연료 지급 문제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 미지급으로 마음고생을 시킨 이 작품 대체 뭔가요? 친정 엄마라는 이 뮤지컬인데 창작 뮤지컬인데 이제 이거가 초연 때부터 해서 14년간이나 김수미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 14주년 행사에서 김수미 씨 본인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다. 이렇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이번에 과연 고혈당 쇼크는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는데 원인이 뭐야 하는 와중에 이 아드님이 언론에 이 어떤 그 스트레스의 하나로 수년간 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셨을 텐데 또 약간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데 돈 쓸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올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좀 그런 상황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도 고 김수미 씨 건강 이상
이상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9월 8일이었어요. 홈쇼핑에 딱 출연을 했는데 이게 그날 당일로부터 그 다음날 계속 회자가 됐는데 뭐였냐면 이제 본인의 어떤 김치 이 제품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이 좀 어눌하고 참기름병을 드는데 손이 떨리고 김치를 쭉 찢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찢더라 이런 이제 한 누리꾼이 글을 올렸는데 다른 분들도 나도 봤다 정말 그렇더라 너무너무 건강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김수미 씨의 건강을 걱정할 때 이 아들이 또 언론 매체에 아니다 뭐 전날 밤샘을 했고 피로해서 그렇지 건강엔 이상이 없다 했었고 김수미 씨가 결국은 하도 건강 이상설이 잦아들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제 발음이 어눌했던 건 임플란트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명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9월 8일이란 말이죠. 불과 뭐 한 달 반여 만에 2달이 채 되기 전에 자꾸 하시다 보니까 그때 좀 이런 안타까움,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토로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에도 간간히 또 삶을 정리 중이셨다고요? 네, 김수미 씨 아들에 따르면요, 이 고인이 이제 하늘의 별이 된 이후에 유품을 정리할 겸 이제 집으로 갔는데 이 집에 갔더니 손으로 쓴 이런 굉장히 원고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도 미리 정해두셨는데 안녕히 계세요였다. 은퇴 후에 음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서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후배들을 향해서 나도 평생 이 조연으로 살았던 배우로서 말해주고 싶다. 지금 힘들고 또 슬럼프가 있더라도 이 바닥은 버티면 되니까 언젠간 되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도 이 손글씨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 밝고 또 진한 웃음이 그리워질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작품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요. 2022년에 촬영된 영화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조금 많은 영화들이 밀렸죠. 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귀신 경찰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어설픈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벌이는 그 소동 코미디물인데 맨발의 기봉이가 이제 촬영 기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11년에 개봉을 했었죠. 맨발의 기봉에서 모자 관계를 했던 신현준 씨랑 다시 한번 11년 만에 재결합했다. 여기다가 정준호 씨까지 가세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다행히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개봉 목표로 해서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해요. 내년 1월에 꼭 개봉됐으면 좋겠고 고인께서 이 영화 속에서 순댓국집 사장인데 그 특유의 그 차진 대사 굉장히 푸근한 연기하셨다고 그래요. 영화로 남아 스크린에서 남아 마지막 모습 뵙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슈 소식하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온종일 무한 반복하고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를 후크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후크송은 바로 아파트 알리죠. 네. 연세계 이슈 아파트 신드롬입니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가 재건축된 거. 재건축.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가 신축으로 거듭났는데요. 이 블랙핑크의 멤버 로즈 씨가요, 이 부른 이 노래 아파트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호령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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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따라 부르게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계속해요. 무한 반복이 돼요. 네. 실제로 이 시험 치기 전에 이 노래 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금 들은 노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블랙핑크 로제 씨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발표한 듀엣곡입니다. 이 발표 단 5일 만에 정말 노트북 조회수를 장악을 했는데 1억 뷰를 돌파를 했다고 해요. 와, 정말 역시. 대단하죠. 이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 빌보드 핫백 중에 이 톱 10 중에서도 8위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모든 노래 중에 8위라는 거 엄청난 기록이죠. 지금까지 K-팝 여성 아티스트가 탑 100에
달성한 최고 순위는 2020년 이 블랙핑크와 이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이라는 노래인데 이때는 또 13위였어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니까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얼마나 인기인지 한번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뭐 아파트로 따지면은 지금 로제 씨가 부른 아파트가 거의 엘리베이터 타고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펜트하우스에 입성을 한 건데요. 와, 그런데 이게 아파트 하면 사실 콩글리시거든요. 이 브루노 마스 씨가 이 아파트라는 콩글리시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로제 씨 덕분에 이번에 아파트 게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브루노 마스도 이번에 아파트의 뜻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로제 씨가 알려줬다고 하는데 무려 브루노 마스입니다. 브루노 마스가 근데 이거 아파트가 뭐야? 이랬더니 아 이거 한국의 술 게임이야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이게 물론 뭐 아파트먼트인데 우리가 줄여서 아파트라고 해서 모른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또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아파트가 뭐야? 근데 또 요게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실제로 그 노래 이제 작곡하는 그 부르는 스튜디오에서 어느 날 이 로제 씨가 스태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요 아파트를 하고 있었는데 요걸 보고 이거 이러지 말고 진짜 이거 노래해볼까 하고 작곡을 하게 됐고 현장에서 이걸 또 브루노 마스가 그럼 나도 같이 해. 이렇게 해서 같이 작곡하고 완성해서 같이 부르게 됐는데 이제 로제 씨가 얘기하죠. 이 아파트 술 게임 정말 분위기 띄우는데 최고고 간단하면서 너무 재밌다 했는데 지금 저도 처음 알겠지만 전 세계인이 지금 다 아파트 게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열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려 42년 전에 나온 구축 아파트죠. 네. 윤수일 씨 아파트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예, 맞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이라고 로제 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수일 씨의 아파트가요. 한 음원 사이트에서 이 검색률이 무려 190%나 치솟았다고 해요. 190%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스트리밍 건수가 190까지 올라갔다라는 건데 이 원조 아파트라는 이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방금 저희가 농담을 한 것처럼 이 구축 아파트 보러 왔다라는 이 댓글이 막 또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윤수일 씨 아파트도 그 당시에는 인기가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1991년에는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애창곡 1위, 맞아요. 1992년에는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1위, 윤수일 씨도 얘기합니다. 그때 노래방 1위 내가 10년 동안 놓친 적이 없어. 아, 이거 응원가로도 많이 쓰여서 네. 그 학교는 응원가도 또 재건축해야 되겠네. 자, 다음 연예계 이슈입니다. 네, 마지막 연예계 이슈는요. 돈 정말 많이 벌었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바로 가수 박서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 박서진 씨에 따르면요. 강남에 있는 집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드림하우스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서진 씨 하면 장구 퍼포먼스가 생각나는데 뭐 연예계 이제 행사의 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가을은 전어의 계절 아니죠. 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행사의 한 절반이 제가 생각할 때 가을에 하는 것 같은데 가을은 행사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연예계에는 있습니다. 이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있지만 이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행사 섭외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드는 가수인데요. 이 코로나19로 행사계가 많이 위축됐을 때도 일주일에 한두 개는 기본이었다라고 밝힌 이 박서진 씨. 성수기인 9월, 10월이 되면 쉬는 날 없이 일하고 하루에 3-4개 정도 행사를 할 때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행사의 신으로 거듭난 비결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했다라고 영업 비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박서진 씨 이번에 지역 행사를 하는데 9일 동안, 단 9일 동안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그마치 2,300km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거리가 가늠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 거리를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면요.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요. 몽골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와, 그 정도예요? 야, 행사의 신으로 등록했으면 행사비도 많이 올랐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20살 초반에 품바다 안에 들어가서 장구를 배우고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노래하면서 장구 치는 가수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귀하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행사비 차이가요. 무려 이 수입 차이가 40배에서 50배까지 난다고 하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하다 본인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야, 너무 근데 부럽네요.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싶다 욕심이 날 것 같은데요. 박서진 씨의 드림하우스는 어떤 집이에요? 자,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서진 씨 고향이 사천인데 거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10분 떨어진 데다가 지금 두 번째 이 드림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고향하고는 가깝지만 그 10분이 중요해요. 왜 그럼 거기다가 드림하우스 짓느냐?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은 좀 외지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대요. 근데 나이 들수록 시내에 가서 살아야 된다. 사실 박서진 씨가 이걸 걱정할 나이인가 싶지만 우리가 병원 가까이 된다 이러면서 나이 들수록 시내와 가까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좀 더 시내 가까이 가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번째 이 뉴 드림 하우스는 시내랑도 좀 가깝고요. 마트도 가까이 있고 심지어 경찰 병원은 바로 옆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딱 정했고 그러면은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1층은 한 50평 안팎 그리고 2층은 150평도 넘는 아주 으리으리한 와. 규모라고 합니다. 야, 대지가 200평? 네, 맞습니다. 야. 대지만 규모가 200평이라고 하는데 땅 사고 집 짓는데 한 4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박서진 씨의 효도플렉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잠시 리모컨, 잠시 예.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뱃일을 하는 부모님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짠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부모님 건어물 가게를 지금 짓고 있다,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 건어물 가게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호점, 3호점을 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효도할 줄 아는 착한 아들인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투자는 잘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 스스로의 투자도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서진 씨 노력형 미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력형 미남은 그러니까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고 만들어준 아버지가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날 만드시고 의느님 나를 빚으시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서진 씨 지금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 얼굴에 들어간 돈, 아까 집 만드는데 4억 들었잖아요. 이 얼굴 완성시키는데 1억 들었대요. 1억 아니 어디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아예 일단 잘생겼잖아요. 최근 한 잘생겼어요. 방송에 출연한 박서진 씨, 노력형 미남이라는 이야기에 저 코 한 번 했고 눈은 3번 했다. 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코 넣을 때도 1mm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1mm 이렇게 넣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위에 대해서는요 주사 시술이다라고 밝혔어요. 너무 솔직하죠. 치아도 많이 했고.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기는 이 모발 이식도 했다. 요걸 샥 이렇게 당겼다. 이마 좀 줄였다라고 시원하게 밝혔어요. 솔직하네요. 당당하네요. 정말 우리 박서진 씨답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건 또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박서진 씨가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귀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건 제 멘트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얘기할 때 눈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서진 씨 팬들은 박서진 씨 성형역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몰랐지요. 그러니까 팬들은 잘 몰랐다고 하고 최근에 한 너튜브에서 성형으로 달라진 베스트 탑 5에 박서진 씨가 들었는데 여기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단 분들이 박서진 씨 팬들인데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우리 서진 씨는 눈하고 치아밖에 안 했어요. 딴 데 한 건 몰라요. 이렇게 또 다 감싸주는 마음도 저는 또 이해가 되네요. 예, 아이고 오늘 연예 소식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좀 보고 싶은데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 며칠 하늘빛이 흐려서 아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파란 물감을 푼 것처럼 하늘이 청명합니다. 길을 걷다 한 번씩 올려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옷차림에 신경 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데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더해졌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에 안개가 자욱히 깔려 있는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부산은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 등 중부는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을 지키려면 체온 유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샤워를 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 더 좋고요. 또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 이제 10월도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소중한 가을이 또 지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오늘 하늘 표정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다고 하니까요. 지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맑고 파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